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막날라 기장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이봐요, 스튜어디스. 내가 새싹 땅콩 져달라는 거 까먹었어요? 땅콩 더 드릴까요? 이건 그냥 땅콩이고 나는 새싹 땅콩차. 수치에 좋고 몸에 여기저기 마구마구 좋은 새싹 땅콩차 달라 그랬잖아요. 아우 골 아파. 손님, 그건 저희 비행기에 없는데요. 야, 사무장 오라 그래. 그리고 너 내려. 당장 색싹 땅콩차 가져와. 뱅기 후진해. 기장입니다. 본 항공기 후진 안 합니다. 기내에서는 숙취로 인한 행패와 꼬장을 금지합니다. 새싹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이 나옵니다.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로 가능합니다. 굿바이 행오버. 숙취에는 새싹 땅콩차.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등 크레인 쓰실 분은 평안 크레인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군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안 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평안 크레인입니다.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맹꽁이 평안 크레인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등 심리 호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보험 들으라, 펀드 들으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선대인 경제연구소는 일반 가게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확하고 정직한 경제정보를 전합니다. 험난한 한국 경제의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2015년 경제전망 보고서와 금융상품 지도 등 푸짐한 혜택을 드리는 새해 보고서 회원 가입 이벤트를 잘 활용해 주세요. 21일까지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 전화 070-7584-2050. 네, 1월 14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수첩에 적힌 청와대 문건 파동 배후는 KY. 내가 꼭 밝힌다. 두고 봐라.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메모,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이 됐죠. 예. 그 KY의 이름이 하루 만에 다 들추어졌습니다. 김무성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K가요. Y는 누구냐? 한때 친박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5월 원내대표로 유력하다.
네. 도전한다. 네. 그런 사람이죠. 유승민 의원. 그래서 실은 친박 진영에서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KY 배후설을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약하면 이제 수첩에 김무성 대표가 쓰긴 썼는데 예. 남의 전원을 거의 메모를 해놓은 거죠. 예. 본인의 생각을 뭐 수첩에 적을 이유가 굳이 없죠. 그렇죠. 남이 한 말을 뭐 메모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무성 대표는 메모에 적힌 취지의 발언을 청와대 음종환 행정관이 술자리에서 했다는 말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준석 씨로부터 듣고 수첩에 메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이준석 씨와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하상 당협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음종환 이동빈 행정관이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다 또래인가 보죠. 이 자리에서 그 음종환 행정관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준석 씨는 지난해 12월 술자리에서 행정관이 문건 파동패 후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문건 유출에 관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대구 지역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두 사람에게 줄을 대려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김무성, 유승민이 되겠죠. 예. 이준석 씨는 황당한 이야기여서 최근 김무성 대표를 사석에서 만났을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김무성 대표는 입장 자료를 내고 수첩 내용은 얼마 전 모 인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메모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내용이 황당하다고 생각해 적어 놓기만 했고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우연히 넘기다가 찍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김무성 대표가 왜 하필 사진 찍을 가능성이 큰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을 펼쳐 놓았네 하는 그런 의문은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 등을 겨냥해서 일부러 이 같은 의혹을 흘린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 측 관계자는 우연일 뿐 일부러 흘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러 흘릴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예. 다른 사람들은 이 음종환 행정관이 누구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십상시로 거론된 사람 중에 포함된 인물이죠. 네.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했던 행정관 한 명이 더 있죠. 네. 이동빈 행정관인데, 네. 이 행정관은 이제 정태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고요. 소속이 어디냐? 네.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아래에 있는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이 안봉근 비서관 쪽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확인차.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음종환 행정관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서 평론한 것과 관련해서 조응천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을 해보겠다는 정치적 꿈이 있는 사람이고 유승민 의원에게 줄을 대려고 한 걸로 안다. 그런 사람 말을 믿고 평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의 부인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문건 파동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를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이 내용이 조선일보 5면에 실렸습니다. 예.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나는 들었다고. 음종환 행정관 난 말한 적이 없다. 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네요. 둘 다 또래인가 보죠? 또래는 아닐 겁니다. 또래는 아닙니까? 예. 예. 이준석 전 비대위원 30살인데 예. 음종환 행정관이 더 먹었을 겁니다. 아마. 예. 예. 그 젊은 사람이 기억력이 흐릿할 리 없을 텐데 말이죠. 근데 당시에 누가 더 술을 많이 마셨나가 그것도 변수겠군요.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검찰에 잔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이 거기에 뭐 복창하다시피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십상시 정윤회 문제없다. 박지만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덮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 자꾸 이렇게 하나둘씩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수사 진짜 이게 발언한 게 사실이라면 네. 배우니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 불러다가 예. 수사해야죠.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그런 말씀도 하셔야죠. 이거는 헛소리를 한 거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하셔야죠. 예. 동아일보 가보겠습니다. 여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답답하다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쇄신보다 나홀로 행보를 선택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집권 3년차 출발이 오히려 불안정해졌다는 겁니다. 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청와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당은 나름대로 위기마다 선방하고 있는데 이럴 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쇄신 약속을 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쉴드를 치고 있으니 이 친박 진영도 정말 답답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가 전한 여권 분위기는 이러하고요. 한겨레 3면으로 가보면은 보수 진영과 여권 기자회견 당일보다 더 술렁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하루 지났는데 당일보다도 더 술렁이었다. 점점 악화돼 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대선 당시에 이준석 씨와 함께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아주 작심을 한 듯 형식적인 면에서 1년에 겨우 한 번 모든 현안에 대해서 몰아서 쭉 이야기하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아무런 언론과 대화 안 하는 이런 대통령은 적어도 민주국가에서는 보기 어렵다. 세계에 없는 현상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대통령의 인적 쇄신 요구에 조직 개편으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고는 모든 문제에서 조직과 제도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가장 졸렬한 답이다. 이렇게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대통령은 경제를 말하고 싶었겠지만 국민이 듣고 싶었던 것은 비선실세 의혹과 인사쇄신이었다면서 특히 인사쇄신은 오불관원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불관원,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또 한겨레는 당 내부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는데 한 당직자는 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대통령은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인가 싶더라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친박계 의원은 대통령이 측근을 안 바꾸는 스타일인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세계에 있는 분인가 싶더라 이런 말은 비슷하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예. 대통령이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뭐 야당도 다른 나라 당 같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 야당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당대표를 그렇게 자주 뽑는지. 네. 김광진 의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될 때가 민주통합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 뒤에 이제 민주당이 됐습니다. 당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겠다는 예. 거죠. 새정치민주연합이 됐고 당 이름만 벌써 3번 바뀌었고 당 대표가 따져보죠. 총선 당시에 한명숙, 그다음 문성근 대행, 그러다가 이해찬 대표, 그러다가 누가 또 문희상 대행, 예. 그러다 김한길 대표, 또 김한길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 그리고 문희상 비대위원장. 대체 몇 명이 바뀌었는지 자기도 세막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예, 한 6개월씩 돌아가면서 예. 스위스 협동조합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스위스 협동조합 형식에. 그건 돌아가면서 뭐 대표를 맡는 모양이죠? 뭐 거기는 대통령도 이렇게 1년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야당에게 한번 추천을 해볼 만합니다. 네. 경향신문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이 아주 작심하고 아주 크게 다뤘는데요. 1면 그리고 3면에 크게 다뤘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으로 있을 때 교회 강연에서 공안 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나서 불편했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러했는데 이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에 대해서 환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환란. 황교안 장관은 공안검사들의 좌천 배경으로 두 전직 대통령이 공안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전력을
꼽으면서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검사들이 좌천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중 씨라고 했습니다. 전 대통령도 아니고 김대중 씨 이런 분이 딱 대통령 되니까 공안검사들이 좌천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에서 밝힌 말이라고 하는데 예. 당시 강연 동영상을 경향신문이 입수했던 모양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투신 사건으로 표현하고 김 전 대통령을 김대중 씨라고 지칭한 면, 이 점이 주목됐다고 했는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공안검사들이 몰락했죠.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각광받던 공안검사들 아닙니까? DJ 정부부터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노무현 정부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쓴맛을 봤는데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검찰 역사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을 흔히 구공안의 쇠퇴와 신공안의 출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공안검사들이 바로 하고 또 이렇게 중용되는 이런 세상이 자기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과연 공안검사들이 활개쳐서 이 나라 민주주의 또 서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사고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예. 어제 끝난 오만과 편견 MBC 드라마를 한번 우리 황교안 장관에게 보기를 권합니다. 예. 글쎄요. 근데 왜 이 동영상이 이제 한 4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지금 발견됐으니까 보도를 했겠죠.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뭐 총리로 거명된다면서요, 이 양반이. 뭐 또 저기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교회 동영상 강연 때문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까 이분도 총리는 안 된다 뭐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이 정도 갖고 뭐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람 기용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할 그런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예. 글쎄요. 너무 약해요. 야당이 이제 뭐 이거 가지고 이슈화를 할지. 글쎄요. 아니 왜 C라고 했냐? 한 번 논평하고 서거도 끝내겠죠. 아니고 뭐 왜 투신이라고 했냐? 좀 약합니다 진짜. 뭐 또 이런 인식이야 뭐 황교안뿐만 아니라 당대 공안검사였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가 일면 삼면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소개될 만한 내용인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의 해임에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이 형이죠?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이 말입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의 두 아들이 바로 신동빈, 신동주인데 둘째 아들인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은 자신의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해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아버지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모든 직에서 해임된 직후 며칠 전에 한국에 들어온 것과 반대로 신동빈 회장은 그런데 극비리에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하는군요. 두 사람이 서로 피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을 놨는데요. 한국에서 형을 잠깐 만나서 인사 정도를 나눴다. 일본에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파트너 회사 회장 등 여러 사람을 만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향후에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 경영까지 총괄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요. 기자가 또 물어보니까 제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할 일이겠죠. 아버지가 하실 일이겠죠. 2세 경영과 관련해서 이 기사도 주목됩니다. 이명박 씨의 아들 이시영 씨. 37살이군요. 그렇죠. 2002년 슬리퍼를 신고 히딩크하고 사진 찍을 때가 200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군요. 그러면 그때가 24살.
24살이라도 그런 중딩이나 할 일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다스의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입사 4년 만에 다스 전무로. 자, 이 다스란 회사가 말이죠. 아시겠습니다만은 MB가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MB가 실소유주면 아주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MB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이 다스가요 BBK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습니다. 다스 실소유주라면 당연히 MB의 OK를 받고 다스가 BBK에 투자를 했겠죠. 자, 그런데 MB는 평소에 BBK와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대선 때 BBK하고 유관한 흔적이라도 나오면 자기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BBK와 자기가 무관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당연히 다스와 나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얼리가 맞습니다. 왜냐? 다스가 BBK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다스의 지금 회장이죠, 회장. 회장이 바로 형 아닙니까? 작은 형 이상은 씨. 그리고 세상을 떠난 김재정 씨, 처남. 이 두 사람이 다스의 소유주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고리로 해서 자기 형, 자기 처남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무관하다. 이거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시영 씨가 다스에 들어갑니다. 뭐 큰아버지 회사라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입사 4년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 이게 뭐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진짜 다스가 MB 회사 아니냐 이런 의문이 더욱더 명증해지게 됐습니다. 190억을 투자했었네요. 다스가 BBK에다가. 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은 MB 당선 전인 2007년 4,235억 수준이던 다스의 매출액은 MB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3,000억 이상 증가해서 2012년에는 7,235억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13년 연간 매출액 이게 1조 110억 규모라고 했네요. 해외 매출까지 합하면은 매출액이 2조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MB하고 무관한 회사가 MB 재임 기간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커졌는지 MB와 무관하다는 말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스가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회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쌍용 자동차입니다. 예. 쌍용 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 이름 자체가 마힌드라네요. 그러니까 쌍용차 재정 상황이 좋아지고 흑자로 전환되면 단계적으로 회사를 떠난 사람들을 복직시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3년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복직 여부를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다시 한번 복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 됐는데 이 발언은 경영 상태 호전을 조건으로 해서 희망 퇴직자 등의 복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기존 쌍용차 입장을 그대로 확인한 수준입니다. 쌍용차는 2013년 무급 휴직자 455명을 받아들인 뒤 경영 여건에 따라서 1900명에 달하는 희망 퇴직자 복직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리해고된 159명,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받은 그분들 예외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지금 평택 공장 굴뚝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 농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태를 인지하고 있다. 굴뚝 위에 있는 이들이 걱정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들을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쌍용차 범국민대책위는 신차 발표 회의에 앞서서 집회를 열고 마힌드라 회장의 굴뚝 농성자 면담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한 것 같고요. 뭐 잠시 후에 쌍용차 노조 수석 부지부장을 인터뷰하기로 돼 있는데 예.
대략적인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이 이유일 대표이사 사장 이분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인드라 회장이 이 한국 경영진 현재 경영진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뢰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저 쌍용차 측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뭐 경영 상태가 호전되면 복직시킨다 그랬는데 정리해고자 포함해서 다 복직시키면은 저 쌍용차 사겠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차를 먼저 사라. 안 되죠. 쌍용차 입장에서는 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마인드라 회장이 하는 얘기가 흑자 전환하면 차가 많이 팔리면 복직시키겠다 얘기 아닙니까? 근데 복직시켜주면 차를 사겠다. 이게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서명을 해야죠. 문서로 남겨야 됩니다. 공증받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뭐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향신문 30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전 월세난과 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육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산층이 주거정책 사각지대에 있다는 정부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주거안정책이 더 절실한 계층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한다면 앞뒤가 바뀐 거 아닌지 걱정된다.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이렇게 짚었습니다. 더구나 엊그제만 해도 중산층을 향해서 빚내서 집을 사라던 정부가 이번에는 월세로 옮겨 살라고 권유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다 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는데 자, 임대주택 육성 방안의 핵심은 건설사나 리츠로 하여금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임대 기간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 등 두 종류로 단순화했는데요.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택지, 금융, 세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사업자가 집을 짓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개, 이사, 세탁, 청소, 육아 등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동네 상권까지 독점할 수 있게 했다는 거지요. 자, 지금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세입자 대다수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해야 할 때는 고보증금, 저월세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정부와는 곧바로 저보증금, 고월세입니다. 이게 과연 주거안정책이냐? 더구나 이번 대책은 실행까지 최소 3년 이상이 걸려서 당장의 전월세 난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체 1,800만 가구 가운데 800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저가의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에 앞서서 임대차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개인을 상대로 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다. 이런 지적입니다. 정부안이 보니까 임대주택 보증금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 그 월세가 지방은 45만 원. 수도권은 60만 원. 서울은 80만 원. 김효진 PD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집 사라. 그러니까 집 사라. 그러니까 집 사라. 아니 못 살잖아. 집 사야지. 월세 80만 원 감당하기 힘드니까 집 사라. 빚을 내서 차라리 집을 사라. 굳이 이게 월세 전세로 살고 싶으면 이거 말고는 없어 방법이. 이런 신호를 시장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사실 이 정권의 실력을 보면은 뭐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뭘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조선일보 일면 또 동아일보를 보니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후보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적대를 했던 조선일보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상징성을 거의 안고 있는 계승받은 바 있는 문재인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안보 경제 문제는 초당적으로 국정에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거는 별 관심이 없고요.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효진 PD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문재인 후보 인터뷰 요청을 한번 해보자. 박지원, 이인영 후보 모두 응해 주시겠죠? 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응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바쁘잖아요. 바빴어요? 바쁜데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해주고? 여기는 시간 낼 수 있죠.
여기는 시간 낼 수 있습니다. 안보 경제 분야 초당적으로 국정이 협력할 거 그런데 지금까지도 뭐 엄청나게 협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2여당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말 들어줬던 물론 비노계가 당권을 갖고 있던 때의 일이긴 합니다만은 자 저는 뭐 그래서 우리 김효진 PD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번 주는 안 된다 뭐 그러면은 언제든 뭐 6개월도 좋고 1년 뒤도 좋으니까 날짜를 못 박아서 이렇게 구체적인 인터뷰 일정을 잡아내라.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차일피일 미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 이런 것까지 최종 확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예. 한 2020년으로 날짜를 잡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1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닥다닥 건물, 방화문 없어. 예, 최근에 그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건. 방재 전문가 이동규 교수와 서울신문 기자가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금 보니까 서울에 이 몇 개입니까? 이 총 수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당장 저희 마포구만 보더라도 329개 동이 있고요. 5,11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329동이 있고요. 그 가운데 세대 수가 5,117개. 마포구만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동규 교수와 함께 살펴봤는데 이 다닥다닥 건물, 방화문이 없고 공간이 모자라서 줄줄이 골목 주차를 하고 소방차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11층 이상에도 스프링쿨러가 없고 완강기가 있어도 로프가 없다. 아니, 로프가 없는 완강기 그 뭐하러 만들어놨습니까? 나 참 이거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또 어마어마한 그 인명피해 발생하고요. 뉴스가 나고 대책 마련되겠죠. 사람이 죽어야 대책이 나오는 나라. 그런 나라를 어떻게 안전입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일보 8면을 가보면 월성 1호 원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2012년 설계 수명이 끝나서 가동을 멈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바로 내일 열리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회의 결과가 미칠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당장 결론이 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의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운영 허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원안위 위원들이 대체로 회의를 2차례 이상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원안위가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맞닥뜨릴 문제들은 말 그대로 첩첩산중입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해 제출한 계속 운전심사 보고서와 지난 6일 내놓은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검증 보고서를 통해서 일부 개선사항은 있지만 안전성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많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다시 돌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미 약 5,600억을 들여서 대규모로 설비 교체를 해둔 것도 계속 운전 필요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가동하지 않으면 뭐하러 5,600억을 썼겠습니까?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월성 1호기도 그냥 쓰시겠다. 1983년에 이제 상업운전이 개시가 됐거든요. 네, 계속 쓰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실하고요. 예. 한수원 본사는 이 월성 1호기나 그 인근으로 옮기면 안 됩니까? 예, 글쎄 말입니다. 안전하다니까요. 예. 그 직원들 다 거기 가서 살고요. 예. 경향신문 14면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쓴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문학도서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죠. 종북 시비를 보수 언론에서 붙인 이후로 이걸 취소했고요. 심지어 회수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국 도서관 등 1,600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 돈도 들어갔을 테고요. 인력도 투여됐을 것이고요.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가운데 황선 씨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연 황선 씨는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한겨레가 오늘 사설에서 나라 망신시키는 국가보안법 공안몰이란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는 16일 박지만 오촌 살인 사건 관련 보도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책을 출간하는 겸 해서 가진 주 기자와의 미니 인터뷰. 이번 책은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제가 100여 차례 검찰에 끌려다니면서 형사소송 피의자로서 형사소송에 대해서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힘있고 돈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 서민들 중에 변호사한테 가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법률 절차도 모르고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검찰에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서 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이 난무하는 대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 무엇인지 법은 포악해지고 힘이 세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이 법의 범위를 넘어서 어떨 때는 악의 무리의 앞잡이가 돼서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소송에 관한 실용서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사를 쓰다가 기자의 역할을 충실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런 시대고요. 그래서 독가스처럼 그 공포가 스물스물 옵니다. 사실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절반은 징역을 사는 것 같아요. 징역살이하고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갔다 왔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걸 보면 이 공포의 시대가 억압의 시대가 굉장히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서는 야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네, 용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자니까 하는 거죠. 제가 직업이 그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고발하고 설사 권력자한테 해가 되더라도 그게 기자예요. 그래서 용기, 신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책 제목은? 주기자의 사법 활극입니다. 표지가 이제 나왔어요. 앞모습에 자신이 없어서 뒷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소송 전문 기자 주진우가 알려주는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박근혜 시대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실용서로 냈는데 내는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법이 약자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있어야지 권력자를 위해서 권력자한테 밑보이는 사람을 잡아가는 권력자한테 모욕을 줬다고 해서 그 집단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아남는 법 이렇게 실용서를 적었습니다. 만약 감옥 가면 어떻게 해? 1월 16일에. 뭐 가야죠. 이번 정권에서 감옥 가는 거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갔다 오는 것도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합니다. 시대가 비판하는 기자는 감옥을 보내는 시대라면 가야죠. 네. 요즘 뭐 인사하고 다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세요? 그냥 제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잘 못한 게 많아서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되게 미안하죠. 근데 미안하죠.